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융합형 연구과제 우수사례 성과 세션을 맡은 수학영역 교육팀 한국과학창의재단 허재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세션 3에서는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융합형 연구과제의 성과 공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융합형 연구과제 스팀 R&E를 진행하면서 올해 좋은 성과를 내신 선생님들의 연구지도 경험과 학생들의 노력이 깃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각 발표가 마무리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이천제일고등학교 김용조 선생님께서 융합형 연구과제 스팀 R&E 입문 분야의 지도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 잘 엄수 부탁드리고요. 나와주시겠어요? 네. 아까 밑에다가 열어놨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이천 제일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화학교사 김용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좋은 경험을 만들게 해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육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굉장히 또 훌륭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뒤에 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또 창의력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식물별 생장 조건에 따른 비닐하우스 자율재배 시스템을 구현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마트팜 있죠. 그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으로 고민을 했어요. 저는 제일고등학교 김용조고 저희 팀은 닥터 스톤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이게 저희가 직접 만든 거고요. 실제 지금도 계속 생장 중에 있습니다. 목차를 같이 보실게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이, 저 사진이 지금 저희가 키우고 있는 상추고요. 조금 이제 싹이 나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1번부터 5번을 쭉 보시면은 스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다음에 주제 선택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어벤져스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는, 이제 저희가 어벤져스라고 이제 이름을 했어요. 그리고 대담하고 담대하게, 즐거운 스트레스는 창의력과 성장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총 5가지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로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까 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지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필요했고 조금 더 고민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사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였어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스팀 다 아시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일반적인 연계인가? 이게 각자의 분야에서의 연계가 끝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과 간의 중첩이 전부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스팀에 대한 본질을 먼저 파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 저는 어쨌든 화학교과니까 화학이라는 굵은 나무 줄기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융합교과가 각각 가지를 뻗어 나가는 이런 그림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어떤 하나의 주제 목적성이 먼저 있고, 이 주제를 통해서 화학, 과학, 엔지니어링, 아트 이런 다양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하나의 그냥 성장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복합적인 매개체로 저희는 스팀을 설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자체가 자라나서 줄기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근본적인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사진이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팜 관련돼서 만들면서 직접 코드도 짜보고 아두이노 우노 갖고 한번 다양하게 활동을 해보는 사진입니다. 네, 다음은 주제 선택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주제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고민을 했고요.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총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고충을 반영하는 거, 두 번째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세 번째는 우리 학교의 자원을 120% 활용을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있는 경기도 이천은요, 여러분들 이천 하면은 생각나는 뭐 특산물, 농산품 뭐 있죠? 네, 쌀이죠. 예. 아시다시피 농업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종 중에서 8%가 농업 인구에 종사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뭔가 농업에 많이 종사를 하는데 어떤 개인적인 정보나 농업에 관련된 정보가 많이 부족한 현상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자, 우리는 지역사회에 한번 살리기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인데요. 저는 아이들이 엄청 멋있는 옷을 입고 막 드레스업을 해서 올 때도 멋있지만 저는 교복을 입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탐구 과제도 엄청난 뭐 아이디어도 있고 더 높은 과제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형식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었지만 과연 교과서와 교과와의 연계성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화학원 첫 단원, 화학의 첫걸음이죠. 예, 그 단원에 이제 프리츠 하버가 나옵니다. 프리츠 하버가 이제 암모니아 합성법으로 질소 비료에 대한 공정을 얘기를 하죠.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멜서스의 인구론을 이제 극복을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여와 기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간단하게는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는 연계성을 시작을 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의 자원입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특성화학과와 보통과, 우리가 인문계죠. 인문계 같이 있는 종합고등학교예요. 종합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문계 수업도 있지만 농업토목과, 조경원해과, 전산응용기계과, 디지털 전자과, 식품 가공과 굉장히 많은 분과된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만드는 자율 생장 재배 시스템 자체가 각 분야에서 그 자문을 구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물의 생장 조건에 따른 부분은 이제 조경원해과 선생님께 바로 여쭤보면은 자문을 구할 수가 있고, 스마트팜을 제작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무게적인 부분의 하중 계산은 기계과 선생님들이 엄청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할 수 없었고 아이들 스스로는 할 수 없었는데 주변에 많은 전문가를 통해서 하나된 스팀을 이루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팀이 닥터 스톤이에요. 네, 스톤 돌멩이죠. 네, 이 인문 분야에 제가 지금 출품을 하게 돼서 팀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돌멩이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오는 이 스마트팜을 만들어버리자 라는 의미에서 닥터 스톤이라고 했고요. 이것도 사실 스팀처럼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Science, Technology for Opportunity and Experienc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과학기술이 이 기회와 어떤 경험을 제공해 준다라는 구동력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꾸리게 됐는데요. 총 세 가지로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한 10년 전에 만든 말이거든요. 네, 관심이 흥미가 되고 그 흥미가 집착이 되며 그 집착은 실력이 된다. 이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말이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스팀 사실 6개월 동안 과정 쉽지 않습니다. 예, 여기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엄청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이 과정 그냥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 집착이 흥미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본인의 실력으로 발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역할 분담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면접을 봤어요. 아이들을 뽑을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뭐 성적 수준, 성취 수준, 성적, 사회적인 연대감, 면접관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렬한 눈빛, 진로와의 연계성,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호기심과 끈기였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도 있게 생각을 하고 끈기 있게 작용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팀에는 총 5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한 명 학생은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었고 스스로 자기가 그 게임 프로그램도 어플로 개발을 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친구는 발표와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발표를 너무나 잘했고요. 또 한 친구는 공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미술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고 실제로 다양한 디자인을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최종 단계까지 오게 되었죠. 또 한 친구는 뭐 수학적인 거나 공학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아서 끈기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서 학생들이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정리하고 회의록을 적으면서 스스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벤져스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제 지금 교무실에 붙어 있는 그 표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이것도 사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네. 대담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있는데 사실 앞뒤 말만 바꾸면은 되는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대담하다는 말은 사실 어떤 심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담대하는 거는 이제 행동적인 부분인데요. 이 스팀 R&D에서 딱 필요한 말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걸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일단 저질러 보는 거예요. 이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표를 가져야 되죠. 이 목표를 갖고 나서 맨 땅에 헤딩을 해라. 우린 아무것도 모른다. 스톤이지 않냐.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를 갖고 맨 땅에 헤딩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결과보다는 저는 과정에 엄청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실패해도 좋다 하다가 합선이 돼서 불이 난 적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경험이지 않냐.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쌓여가는 그 피드백들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보다는 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 2개를 동시에 진행을 했던 거고요. 첫 번째는 생장 조건에 따른 스마트팜을 제작한 거였고 두 번째는 화학 비료를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 생장에 필요한 뭐 질소, 인, 다양한 물질들을 직접 저희가 한번 뽑아내보고 천연에서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화학 비료에 대한 연구까지 같이 진행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요 단계별로 있는 거는 책자를 보시면 된 것처럼 거두절미 하고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한 빨간색 부분을 좀 보시면은 피드백 및 협의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매 시간마다 피드백을 하고 매 시간마다 협의 내용을 썼어요. 이 시기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오랫동안 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몇 가지를 발췌를 해서 적어놨고요. 마지막 11월 12일 날 성과 발표할 때도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심사 기준으로 협의 내용도 피드백을 해서 다시 한번 개선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기까지 적었습니다. 네, 거의 다 와갑니다. 네, 네. 연구 과정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는요. 본인의 한계치가 있을 거예요. 힘들 겁니다. 네, 그 한계치와 본인의 그 한계를 흥미와 끈기면은 넘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과 열정과 투지가 있다면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까지가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요거를 알려주고 싶었고요. 고등학교 생활,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자기 책상 의자 같아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움직이면서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없습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에 몰입해서 집중해 볼 수 있는 이 경험,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또 창의력에 대한 형식 도약을 이루고 발산적 사고를 통해서 이 과학적인 사고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혹시? 사진인지? 네, 맞습니다. 가지가 탈피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과학 관련된 서적이랑 그 TV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는데요. 어제도 TV를 보다가 왔어요. 네, 계속. 근데 거기 TV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실었습니다. 그 인간의 성장과 학생의 성장과 가장 닮아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유인원이요, 뭐 침패치 원숭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생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각류와 가장 닮아 있습니다. 무슨 소리지? 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갑각류는 처음부터 뭐 새우, 가재, 개, 이 생물들은 처음부터 엄청나게 사이즈가 큰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되게 작게 태어납니다. 근데 탈피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한 갑옷을 점점 입어가죠. 한번 그 탈피를 할 때 가장 연약해져요. 주변의 포식자로부터 엄청나게 공격도 많이 받고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걸 견뎌내면 성장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스팀 R&D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과정도 이거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구하는 과정 매우 힘듭니다. 네, 알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내면서 본인이 알매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성장하는 과정. 지금의 여러분들은 더욱더 값진 갑옷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앞으로도 또 훌륭한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원소 기호예요. 네. 그 저희 응원 멘트와 더불어서 질문 하나 더 있어서, 네, 그 스팀 R&D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기대의 말씀 주신 분 계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너무 차분하게 잘하신다고 편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네, 멘트 남겨주셨고, 이제 질문은 저희 이제 학생 특성을 발견해서 진행하신 게 인상이 깊었는데, 진행하시면서 다른 교과의 연계가 어렵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셨어요. 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려웠죠. 네,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인문교과에서 얻을 수 있는 교과서들 책이 있잖아요. 그 책 말고 언제 조경원예과에 있는 원예 교과서를 읽어보고 디지털 논리회로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았고, 저희가 또 외부 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도 또 초빙을 해가지고 직접 했기 때문에 초반에 저희가 그 연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질문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연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더 오래 걸렸고 실제 착수하는 과정은 2-3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인문 분야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리고 어떤 분께서 선생님 너무 멋지시다고 내용 잘 들었다고. 감사합니다. 네. 누구신지 한번 사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네, 김용조 선생님의 발표 마무리 짓고요. 지금 그럼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발표 자료 띄워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번에는 새마고등학교 박준섭 선생님께서 일반 분야의 지도 사례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분야는 이제 인문 분야와는 다르게 기존에 이제 연구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특성화고를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운영되는 그 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도 더 치열하고 좀 연구의 수준도 더 이제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반 분야에 참여하셔서 좋은 성과 내주셨으니까요. 한번 어떤 지도 사례 들려주실지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마고등학교 박준섭입니다. 일단 저희 학생들은 그 새마고등학교에 있는 그 과학 중점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아까 사회자분께서 설명했듯이 융합교육 그 스팀 RN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뽑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보시게 되면 주제가 약간 좀 민망스럽게 제가 지도교사로 나올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먼저 유체역학을 적용한 소변팀 최소화하는 변기를 만들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을 한 게 있습니다. 과연 과학에서 연구는 거창한 연구가 꼭 주제가 돼야 되나? 그리고 학생들이 주제를 찾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주제는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 연구를 할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 그럼 물론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퀴리 부인, 뭐 DNA, 뭐 이중 나선 구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인공지능도 있죠. 그런데 과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존재인 만큼 되게 사소한 거 하나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과학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멀리에서 찾지 말고 우리 일상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과학 연구가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되게 추상적인 거죠. 방금 과학 연구는. 그래서 그 2008년에 노벨상을 받은 그 마틴 첼리엔 교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쓸모없이 보이는 연구도 계속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연구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지식을 축적한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발견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분야로 연결되고 융합되어서 세상의 변화를 시켜줄 과학적 성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학생들한테 해주면서 과연 과학의 연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돼야 되나? 너희들이 생각하고 꼭 성과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제가 좋아야 되고 거창한 주제로만 꼭 선택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R&E 교육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팀은 남자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채랑이라는 팀이고요. 강지민, 정현민, 조윤성이라는 학생이 같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연구 동기의 배경이 참 다른 애들하고 좀 독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보면 친구들이 뭐 인터넷 아니면 카페, 논문 이렇게 찾아보다가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 반 친구들한테 설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뭐 불편한 게 뭐 있냐?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 특히 남학생들은 더 그렇다. 그러고 보니까 이 소변기에서의 그 오줌 팀을 찾은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뒤져보니까 2013년에 미국 그 물리학자들이 소변을 볼 때 이 팀 현상을 내일리 불안정한 원리로 해서 설명한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찾으면서 그 연구에서 얘네들이 접하지 못했던 부분, 과연 실험에서 어떤 변수들이 나타났는지, 그래도 높이, 각도, 세기, 오줌의 점성, 그다음에 물줄기의 형태, 변기의 형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제 찾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 주제에서 그 변기의 팀을 찾고 그걸 찾으니까 그 다음 주제가 이렇게 진행이 스토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정말 얼마나 많이 튀는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정말 많이 튄다고 합니다. 미세한 오줌방울이 약 2,300개 방울 정도가 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금 얘기했던 이런 구조로 그 실험을 변인 통제하는데 15가지의 변인 통제를 줬어요. 되게 실험하면서 치고받고 싸움도 하고요. 말도 서로 안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 팀이다 보니까 어디 시중에 나와 있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얘네들이 직접 실험 기구며 장치며 다 만들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일단 먼저 시중에 나온 변기. 보통 집에 소변기가 없잖아요. 거의 자변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가갈 때 소변기보다는 좌변기로 이렇게 한번 고안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집에 있는 실제 이렇게 좌변기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오줌에 그 직접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각자 이렇게 오줌에 비슷한 정도를 압력이라든지 각도라든지 높이를 조절해 가면서, 그리고 점성은 이 설탕물의 그 농도 차이로 인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압력, 각도, 높이가 이렇게 각각 다를 때마다 기준치 값이 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의 팀 현상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지금 인공 그 오줌 나올 수 있는 요도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 이렇게 싸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 건지 정말 저는 되게 주제를 보면서 되게 난감했고 민망했고 웃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보게 되면 PVF 간을 통해서 여기 보게 되면 식염수 통이거든요. 거기다 물을 채워서 이렇게 떨구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정말 노력하고 결과에서 과학실에서 살았습니다. 네. 거의 공부는 하지 않고요. 네. 완전 과학실에서 이걸 만들면서 이 결과값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1차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오줌이 나오는 방향하고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팀 현상도 실제 오줌의 줄기랑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또 한 번 더 고안해서 실제로 만드니까 그나마 이제 많이 보완이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됐는데 되게 작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줌 팀의 정도가 변기에 보게 되면 저희가 우리 그 흰색 이렇게 좌변기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과연 그 틀이 철판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아연, 알루미늄, 나무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조절이 되면 과연 어느 정도로 튀는지, 항상 똑같은 변기만 봤지 철로 된 변기는 본 적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찾아서 제일 작게 튀는 거, 지금 여기 형광 물질로 보이는 거는 팀 정도를 정말 알아보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형광 물질을 넣고 이렇게 장치를 실험을 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크릴판이라든지 세라밀판이 제일 적게 튄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젠 각도입니다. 어느 소변기에 보면 조준을 잘해라 라는 그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심지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남자들은 좀 알죠. 벌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조준을 잘하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각도도 보니까 2.4, 4.8, 7.3.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기울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많은 팀의 현상이 나타나는지, 실제로 그 판의 곡률까지도 얘네들이 생각했습니다. 변기가 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휘임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제일 5번의 판의 평형일 때 이렇게 많이 튄다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이 또 변기가 항상 고정된 틀이 있지만 살짝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폭이 어떻게 달라지면 팀 형상이 덜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있죠. 물의 표현입니다. 자, 물의 수심 같은 경우에는 깊이를 얘기하는 건데 2cm부터 해가지고 12cm 했을 때 이 8cm 정도의 수심이 있을 때 제일 적게 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적의 벽 높이, 우리가 자변기도 보게 되면 벽의 높이가 있는데 이 벽의 높이도 보게 되면 한 30cm 이상일 때 적게 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런 변기를 통해서 우리가 3D 프린팅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방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되게 간단한 실험이었지만 그 안에서의 그 제작 비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3D 프린팅 출력하는 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출력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학교 거는 좀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실제로 큰 변기를 만들기에는 한 100개 정도로 나눠서 그걸 또 합쳐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아까 육체역학을 들었잖아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변기를 제작을 했어요. 아까 그 실험 결과에 맞춰서 제일 적게 튀는 그 변기를 세라믹으로 하고 판의 각도는 2.2도, 그다음 곡률은 0.1, 그다음 물 높이는 8cm, 그다음에 병 높이는 30cm, 그다음 변기 앞쪽의 폭은 6.5cm 이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했지만 이런 변기를 만들기까지는 돈이 많이 들어서 한 100분의 1 축소로 이렇게 뽑은 겁니다. 네, 학교에서 이걸 보여줬는데 뭐 어디서 국자를 가지고 왔냐 그렇게 웃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고요. 이렇게 동영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변기랑 저희가 만든 변기랑 팀 현상이 지금 재생이 되면 좋겠지만 재생이 안 되군요. 네, 그래서 저희 팀은 채랑이라는 그 변기를 이렇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악취를 줄이고 변기의 사용이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지, 되게 주제를 찾기 힘들었지만 생각 외에 이상한 부분에서 캡처를 잘 해와서 이 친구들이 이 노력을 하면서 나타낼 수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6개월 동안 실험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고 고생했을 텐데 이 친구들한테 되게 한 번 더 감사의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원래는 여기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와서 발표를 못하고 제가 대신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드려줘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학생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또 질문 하나가 학생들도 재미있게 참여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또 상도 받으시고 좋은 결과 내시기까지 뭐가 제일 어려우셨을지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일반 분야는 아까 경쟁력도 치열하지만 이 자체에서 저는 이거를 지원하면서 안 될 줄 알았어요. 네, 일단 주제 자체를 친구들이 잘 찾았지만 이 주제 찾기라는 게 되게 힘든 부분이었고, 그걸 이 친구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지 않고 자기네들이 설문을 하면서 불편한 거를 찾고 거기서부터가 좀 잘 돼서 이렇게 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학 연구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부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반향을 전향하면서 주제를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이걸 계속 할 텐데 그 주제 찾기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담당자로서 한 가지 궁금한 건 네. 이번 분야에서 이제 일반 분야 지원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이제 계실 텐데 네. 한 가지 이제 꿀팁 하나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한테 창의성을 주고 싶어요. 네. 저 이 주제 듣고 난 다음에 안 돼, 하지 마, 웃겨, 재미없어, 그냥 웃고 끝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변인 통제를 15가지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실험 주제를 한다는 거는 되게 힘들면서 엄청 어려웠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도대체 저걸 왜 했지? 그냥 폭 넓고 크게 만들면 안 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텐데 우리는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얘네들이 주제 찾는 게 되게 좀 잘 찾았고, 그리고 그런 찾음으로써 힘들 때의 부분이 되게 잘 헤쳐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반 분야도 인문 분야도 어차피 주제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학생들의 창의성에 무조건 맡겨라. 나이가 개입하는 순간 고리타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 부계고등학교 이두삼 선생님께서 인문 분야 지도 사례를 한 번 더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발표 자료 준비 중에 계신데요. 준비 완료되셨으면 바로 이어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계고등학교 교사 이두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스팀 R&E와 관련해서 인문 분야의 학생들을 지도를 했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두 팀이 나갔는데 주제가 이제 스마트팜으로 꽃을 오래도록 예쁘게 하기, 장시간 귤의 당도를 유지하고 부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주제로 이 R&E, 스팀 R&E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순서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참가 신청, 그 다음에 연구의 시작, 연구 활동, 그 다음에 연구 최종 발표,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참가 신청은 이제 공문이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에 관심 있는 이제 동아리 학생들에게 먼저 이제 홍보를 했어요. 전체 학생들도 홍보를 했지만 이제 동아리 학생들이 팀을 꾸려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했고요. 그때 이제 팀을 어떻게 구성할지하고, 그다음에 스팀의 어떤 주제를 어떤 것을 정할지, 그다음에 이제 참가 계획서들도 이제 학생들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고, 이제 교사인 제가 관여는 하나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로지 학생들에 의해서 팀 구성하고 주제 선정하고 계획서까지 작성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받았고요. 그 받은 계획서를 이제 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탐구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연구의 시작을 먼저 이제 보면, 이제 주제를 어떻게 정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주제가 스팀 R&E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였기 때문에 저희 또 학생들이 인문이라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이제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내 정도만 하고, 이제 주제도 학생들이 이제 정하게 됐는데, 개별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조사를, 이제 팀원을 꾸리면 이제 어떤 걸 할 건지 학생들이 조사를 한 후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토의를 좀 진행을 이제 했고요. 그게 이제 실생활과 관련되면서 뭔가 이렇게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주제면 좋겠다라는 그런 학생들의 의견이 모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연구를 시작을 하면,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5월 말에 이제 연구 시작에 대한 것들이 공문이 왔고 예산 지원이 돼서 저희도 6월 초부터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워크숍을 이제 진행을 했고, 사전 조사하고 논문 조사하고 재료 준비를 하면서 이제 탐구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는 워크숍 활동이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여러 번에 걸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1.5개월에 한 번 정도는 워크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할 때 학생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모여서 의견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걸 통해서 이제 조금 사전 조사 같은 걸 좀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논문 같은 것도 좀 검색을 하고, 본인들이 하나의 그 자기 주제와 관련된 논문 같은 것들을, 또 사전 연구 같은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게끔, 다음 워크숍에는 이제 그걸 발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 대한 거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이제 슬라이드 사진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감을 잡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창의재단에서 워크숍을 이제 6월에 한번 했어요. 7월이군요. 7월에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학생들 참여를 했거든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제 워크숍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연구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것들도 조금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좀 얘기도 듣고,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재단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아마 이제 내년에도 또 계획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설문할 때도 이제 그런 설문을 좀 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교사가 보는 입장과 또 다른 전문가 분이 보는 입장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한 이런 어떤 탐구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논문 조사 준비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사전 선행 연구가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됐는지를 아이들이 조사하고 이제 차별화된 연구 방향성을 잡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이제 활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재료 준비 같은 경우도 이게 사전에 재료를 준비해야 학생들이 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지도할 때. 왜냐하면 아이들이 재료를 준비를 어떤 거를 내가 구입해 주면 좋겠니?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 제때 이런 걸 조금 잘 안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때는 좀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지도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약간 시간의 여유를 좀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연구의 시작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워크숍을 이렇게 했고 저희가 워크숍 하면 이렇게 워크숍 활동 자료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했고 어떤 말들을 했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이런 활동이 아까 의미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사전 조사도 학생들의 그 주제에 맞춰서 실제 이제 가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어떤 이런 사례들을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조사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연구 논문 같은 경우도 이론적 배경에서 다양한 이제 연구 논문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팀원들 전체 팀원들에게 발표를 해서 이게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되지 이제 약간 의구심도 갖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 준비도 이렇게 했고요. 그 재료가 이제 처음부터 다 준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하다 보면 이게 또 필요하네. 뭐 이렇게 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기존에 정해져 있는 실험이 아니라 학생들이 새롭게 하는 실험이라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실험 준비를 가지고 쭉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이런 재료가 필요하면 선생님이 이제 그걸 구매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주고 하는 게 선생님들 역할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학교에 이제 업무도 있고 막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막 이거를 해와라 그랬는데도 안 해오고 그러면 또 나중에 하다 보면은 막 또 일정이 겹치고 그러다 보면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점이 이런 부분에서 생겼던 것 같고요. 연구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뭐 조사하고 논문 같은 거 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학생들이 이제 나름 이제 하는 거죠. 이 설계도 제가 관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오로지 학생들의 어떤 위주로 저는 이제 진행되는 과정만 관리를 한 거죠. 그리고 물건을 좀 사주고 뭐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바쁜 학생들은 또 참여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하는데 참여 안 되면 조금 이제 진행하는데 매끄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제대로 안 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처음에 할 때 이거를 끝까지 완주를 할 생각에 있는 학생들의 의지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나도 해봐야지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는 막 모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안 하고 그러면 이제 팀 간에 서로 이제 학생들 사이에도 조금 안 좋은 점도 생기고 제가 처음 연구 이제 선생님들 그 어떤 선생님들 워크숍에서 그런 어려점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작년도에 하신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약간 융화가 안 되고 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 선생님도 되게 좀 난처한 상황도 있고 좀 이렇게 막 그렇다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또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에 좀 신경 쓸 때 만약에 하신다면은 확실하게 네가 끝까지 할 자신이 있느냐라는 뭔가 확약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게 시간도 들이고 하지만 배우는 점도 있고 한데 네가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데 하겠다라면은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를 학생들에게 좀 이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재료를 선정하고 가설 그다음에 변이 통제 탐구 수행 결과 해석 이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 탐구 수행 과정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 진행 과정에서 이제 시간들을 이제 보통 일과 끝나고 시간을 많이 내고요. 점심 시간 같은데 좀 짜투리 시간에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과학실을 항상 개방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주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제 관리나 이런 게 조금 애들이 막 하고 정리를 좀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이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수업도 해야 되고 교실에서 다른 활동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해놓고 가면 좀 어렵죠. 그래서 별도의 어떤 뭐 실이 있다면 거기다가 세팅 같은 걸 해놓고 뭔가 이렇게 계속 관찰하거나 뭔가를 측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없으면 한쪽 테두리에 이렇게 딱 그걸 마련해 놓고, 왜냐면 이걸 설치한 다음에 또 해체하고 또 다시 하고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과학실 2학기에 이제 그런 실을 하나 구축했어요. 그래서 약간 멀티미디어도 하고 소규모 그룹 활동도 할 수 있는데 했는데 거기다가 다 갖다 놓고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실험실이 아니라 아이들이 뭐 다른 반 애들도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라 이제 별도의 약간 그 이런 활동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훨씬 그 아이들도 좋아하고 작업하기도 이렇게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2학기 때 그런 실이 구축돼서 학생들 2학기 때부터는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게 지금 그 실에서 활동하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제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실을 별도로 꾸며서 약간 이제 그 준비실 같은 이제 실이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싹 해서 깨끗하게 하면서 이렇게 학생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결과 해석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이게 되게 작업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그 꽃이 어떻게 시드느냐에 대한 거였는데, 시듬의 기준이 뭐냐부터 어떤 걸 시듬으로 잡을 거냐에 대한 거를 정할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논문도 검색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해서 꽃의 꺾임하고 그 색의 변화를 이제 보는 것이 좀 시듬의 어떤 기준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색의 변화를 일일이 다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수별로 해가지고 그 색깔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색의 데이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 작업이 걸렸고요. 이거 분석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막 밤 1시까지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경우,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의 결론을 이제 얻었고, 그 연구의 결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인 이제 보고서 작성이 됐는데, 그거를 하기 앞서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팜 제작 이런 이제 연구 활동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꽃을 오랫동안 잘 보관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렇게 꽃을 사는 집에 가면은 꽃이 보관이 돼 있을 텐데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거지? 사실 궁금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을 좀 시들지 않고 하는 게 더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결과를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 결과를, 꽃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장미, 국화, 리시안셔스라고 하는 이 세 종류만 했어요. 꽃은 뭐 더 많으면 더 많은 것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세 종류만 했고, 그 세 종류에서 온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습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빛을 비춰주는 양하고도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이제 변인들을 이제 설정을 했었고, 근데 그게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해보니까, 연구 결과를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광량이 좀 많을수록 오랫동안 꽃이 조금 이제 신선함을 더 유지하는 걸 봤었고, 그다음에 뭐 그 온도도 이제 보통 물의 온도가 물 속에 이렇게 좀 담가두면은 한 15도 정도가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싱싱함을 유지하는 온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거 물 속에 많이 꽂아 놓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면 물의 온도를 보통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을 담아서 할 텐데 한 15도 정도가 좋더라. 오래 보관하는데 그런 결과도 얻었고, 이제 습도도 습도가 좀 이제 꽃 종류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국화는 약 70도 정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싱싱함이 됐고, 리시안셔스는 약 30도 정도였고, 장미는 그렇게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한 결과는 이런 결과를 얻어서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그런 걸 분석하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한 데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좀 칭찬하고 싶고, 어쨌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최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스마트팜을 제작을 한 거예요. 저런 꽃은 저런 온도가 항상 유지가 되도록, 저런 조건이 유지가 되도록, 물은 15도가 유지가 되고 광량은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습도도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아이들이 그 환경을 조성하는
그 팜을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팜을 제작하면서 또 그거를 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코딩까지 이제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런 이제 어떤 그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낸 그런 이제 상황이다. 그래서 되게 노력을 좀 이것도 많이 한 그런 이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도 이렇게 아이들 직접 해서 사실 이 아이들 코딩을 제가 코딩 교육을 좀 시켰었어요. 사실은 학생들 전에 미리. 뭐 이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코딩 교육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AI 교육 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뭐 로봇이나 코딩 교육 같은 걸 좀 이제 시켰는데 학생들이 그런 코딩 교육에서 이게 조금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찾아서 또 책을 보거나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 구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도 제가 별로 도움 주진 않았고 다만 뭐가 좀 문제가 있을 때 좀 이거 좀 안 되는데 선생님 왜 그럴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같이 생각해 보거나 이제 그런 적은 있었는데 전적으로 이제 이것도 학생들이 다 코딩 작업도 진행을 한 거로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 발표를 이제 또 이제 최종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할 때 이게 이제 11월에 올해는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 연구 이 발표 자료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역할 분담 이거 혼자서 뭐 팀장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결과 분석, 그다음에 PPT 만드는 학생, 그다음에 또 발표는 누가 할 것인지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한 3명 정도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 분담이 좀 사전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도 팀장이 이제 보통 주도해서 이제 하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야, 코딩은 다 됐니?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딩 갖다 넣고 뭐 그다음에 결과 분석 다 된 거 있으면 이제 보내줘라. 그래서 최종본을 이제 수합을 하면서 각자 역할 한 것들, 이제 논문 조사한 거는 논문 조사 정리한 거를 이렇게 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PPT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발표를 했고요. 발표 연습은 이제 우리 이렇게 당일 이틀 전에 이제 이렇게 다 정리가 되면 저하고 이제 같은 팀원들이 발표 자료에서 이제 실제 한번 이제 발표해 보는 거죠. 발표해 보면서 좀 발표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발표에 참석해서 준비한 대로 이렇게 좀 발표를 잘 마무리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발표하러 온 학생들의 이제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뭐 나름대로 학생들이 그냥 자기 준비한 대로 잘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사하게 이 R&E의 그 최종 발표까지 잘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다보다는 어떤 이 과정의 흐름이 어떻게 이제 지도 학생들이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뭐 감사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그 인문 분야시고 아마 처음 지원하실 걸 텐데 이렇게 2개의 과제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진짜 예. 대단한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전문가 섭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컨택하셨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문가 섭외를 저희가 따로 어떤 학교의 전문가 섭외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뭐 창의재단에서 우리 중간 발표회도 하고 컨설팅 했잖아요. 위원분들. 네, 예. 그때도 조금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았고 워크숍에 참여했을 때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한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이제 담당자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이제 많이 늘리는 쪽으로 집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번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 이제 학생분들의 그 연구 사례를 좀 들어볼 차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한민고등학교의 백재현, 임준섭 학생이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진행했던 연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이 사업에 대한 의의 등을 좀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민고등학교 백재현이고요. 저희는 올빼미 날개 구조를 이용한 실생활 소음 문제 해결에 대해서
권석희, 김선우, 박예훈, 백재현, 임준섭 학생이 같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재현이고요. 임준섭 군과 같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목차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목표 및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실험 과정, 실험 결과,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연구 목표는 올빼미 날개를 모방하여서 실생활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배경으로는 실생활의 소음 문제가 기계적 소음과 공력 소음이 있는데 이 중에 비교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력 소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던 중 올빼미의 날개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올빼미의 날개 구조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 날개 선단부 톱니 구조, 끝단의 빗살, 그리고 밑면의 벨벳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들이 다공성과 마류를 가르는 그런 원리로 소음을 감소시키는데요. 이 중 저희는 날개의 선단부 톱니 구조를 집중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올빼미 날개 구조 중 선단부 톱니 구조는 다음 세 가지 그림처럼 생겼고요. 이 선단부 톱니 구조가 생기는 난류를 작은 마류로 갈라서 소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실험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톱니 구조의 원리와 어떤 식으로 이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톱니 구조를 폼보드로 제작하였는데요. 가로 12cm, 세로 10cm로 각각 구조물을 통일하였고 톱니의 깊이를 4cm로 통일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톱니 구조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삼각형, 사각형, 타원형 그리고 원래 바꾸지 않은 그런 모형이 있었는데 후에 실험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삼각형의 간격을 줄이고 타원형의 간격을 줄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물을 제작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간이풍동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기류를 분석하던 실험이다 보니까 풍동 장치를 직접 제작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간이풍동 장치는 아크릴판과 폼보드 그리고 빨대를 주로 사용돼서 만들었고 아크릴판으로 주된 구조물을 만들고 그 주위에 폼보드를 통해서 부수적인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빨대를 이용해서 빨대를 여러 개를 이어붙여서 정류격자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정류격자 구조를 만들어서 기류가 한 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시다시피 오른쪽에 또 다른 아크릴 통이 있는데요. 저곳에는 이제 펜을 붙여서 기류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한 실험이 소음 측정 실험인데요. 저희가 만든 풍동 장치 실험의 상단부 위에 소음 측정기를 꽂아두고 구조물에 선풍기로 바람을 흘려서 그 기류와 구조물이 맞닿을 때 발생한 그 소음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소음 측정기에는 슬로우 모션 모드라는 게 있었는데 슬로우 모션 모드는 1초에 한 개의 소음 값을 줘서 20초 동안 그 소음 값을 얻어서 평균 값을 구해서 그것을 자료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구조물 여러 가지 구조물을 여기에 다 배치해 두고 각각의 소음을 측정하여서 그거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소용돌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는데요. 아까 풍동장치 실험을 설계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앞에 아크릴 구조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향 연기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펜으로 흘려보내면서 그 기류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은 향 연기를 피워두고 그 빨대의 정류격자 구조를 경막으로 가둔 다음 충분히 향의 연기가 모였을 때 경막을 올리고 선풍기를 틀어서 그 기류가 한꺼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 각각 소용돌이를 측정하였고요. 각각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하여서 어떤 식으로 기류의 모양이 흘러가고 얼만큼 큰 폭으로 기류가 생기는지 그것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진행한 실험은 CFD 실험인데요. 전산 유체역학이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퓨전 360과 CFD 2023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퓨전 360으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폼보드로 만든 구조물을 직접 모델링하여서 그 CFD 2023으로 불러내서 거기서 형상 구조와 재질 그리고 경계 조건을 설정한 뒤에 한쪽 방향으로 기류를 흘려보내서 각각 기류가 어떤 속도로 변화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실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실험 결과는 소음 측정 결과인데요. 저희가 만든 구조물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은 실험군과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 타원형 구조로 먼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번의 실험을 통해서 평균값을 도출하였고 이 중에서 가장 소음이 저감되는 구조는 삼각형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각형 구조에 주목하여서 이 삼각형 구조를 다시 더 세분화하여서 그 간격이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더욱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총 7개의 자료값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각형 구조 중에서 간격이 더 좁은 물체가 더 소음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이렇게 삼각형 구조가 더 소음이 저감되고 왜 간격이 줄어들수록 소음이 더 저감되는지 이걸 물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드먼들과 토의하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올빼미의 날개에서 원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올빼미 날개의 선단부 톱니 구조가 와류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그 구조물과 맞닿는 그 면적 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구조물과 공기가 맞닿는 그 면적과 소음의 세기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그 6개의 구조물에 대한 구조물의 면적에 대한 소음의 세기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구조물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소음의 세기가 감소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에서 4번째의 자료값이 상당히 어긋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타원형 구조였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삼각형 구조 중에서 또 간격이 줄어든 게 왜 소음 결과가 더 저감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을 때 더 마찰이 증가하였고 더 작은 마류로 나눠서 소음의 세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그 풍동 장치를 통해서 소용돌이 모양을 분석한 실험인데요.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안 되네요. 어쨌든 그 정류격자인 그 빨대를 통해서 향 연기를 한 층으로 흘려보냈고 그 한 층의 연기가 구조물에 맞닿으면서 생기는 그 소용돌이 구조를 보았습니다. 그 소용돌이 구조가 판 끝에 다다랐을 때를 기준으로 각각 캡처를 해서 그 픽셀 수치를 쟀는데요. 픽셀 수치를 잰 거는 구조물의 폭과 소용돌이의 폭의 길이를 쟀습니다. 왜 소용돌이의 폭의 길이를 쟀냐? 이거는 소용돌이의 크기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거였고, 그리고 구조물의 폭을 잰 것은 각각 구조물의 폭이 동일하다 보니까 이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 측정해서 그 픽셀 값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저 표가 각각 기준과 폭에 대한 그런 픽셀 값인데요. 폭을 기준 값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 잘게 쪼갠 그런 구조물들이 더 소용돌이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또한 물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는데요. 이 정류격자를 통해서 향 연기가 한 층으로 흘러갈 때 상대적으로 이 구조물 쪽에서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기류가 빠른 속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베르누이 효과가 발생해서 그쪽에 저기압이 형성되고 상대적으로 위쪽과 아래쪽은 고기압이 형성돼서 그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구조물을 부딪힙니다. 그래서 향 연기가 튀어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튀어오르게 되는데 이 향 연기의 크기가 그 정류격자를 통해서 흘러간 그 구조의 기류의 속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저항성이 작은 구조일수록 더 속도가 빨리 흘러가고 그럼 더 압력차가 커지게 돼서 더 소용돌이의 폭이 커진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CFD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FD 기류 분석 결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목차는 총 3가지의 소 주제로 이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CFD 실험의 이해로 저희가 CFD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각형의 간격과 크기를 달리하였을 때의 기류 분석 결과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 구조,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타원형 구조와 같이 모양을 달리하였을 때의 기류 분석 결과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네, CFD 실험의 이해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제 CFD 실험을 진행했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요 맨 아래에 있는 사진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저 위쪽 사진에 보이신 A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바라본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기류의 속도를 의미하고요. 청색 계열의 색에서 적색 계열의 색으로 갈수록 기류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류를 가해 주었고, 기류의 속도는 이제 보다 자세한 관측을 위해서 1km/h라는 매우 느린 속도로 가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이렇게 코팅제를 제작하였습니다. 보이시는 삼각형 외에도 기본 구조, 사각형, 타원형, 그리고 간격과 모양의 크기를 달리하여 여러 가지의 코팅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같은 모양에 대해서도 들어간 곳, 중간, 튀어나온 곳과 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들을 선정하여 기류 속도의 변화를 관측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기류 속도의 변화를 관측한 이유는요, 기류 속도의 변화가 많다는 것은 곧 저항성이 많다는 것이고, 아까 두 번째 실험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저항성이 많다는 것은 곧 소음이 잘 저감된다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CFD 결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선 이제 모양을 달리하였을 때의 기류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타원형, 삼각형, 사각형의 순으로 기류 속도의 변화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CFD에서는 타원형, 삼각형, 사각형의 순으로 더 소음이 잘 저감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저희의 가설과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소음 측정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타원형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소음을 잘 저감시켜야 했지만, 소음 측정 결과는 타원형이 가장 소음을 잘 저감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그 이유로는 소음 측정 실험에 있었습니다. 소음 측정 실험을 할 때 저희가 직접 만든 코팅제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모델링한 톱니 구조에 비해 실제 제작한 톱니 구조의 간격과 모양이 균일하지 않았고, 특히나 CFD로 모델링한 코팅제와 달리 간격 사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CFD로 모델링한 코팅제와 달리 간격 사이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기류와 맞닿는 코팅제의 면적이 줄어들어서 아마 소음이 덜 저감된 것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삼각형의 간격과 모양의 크기를 달리하였을 때의 기류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세로축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로는 삼각형의 가로 크기입니다. 세로 크기는 모두 4cm로 통일시켰고, 가로 크기를 0.5cm, 1cm, 2cm로 변화를 주었을 때의 기류 속도 변화를 관측하였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삼각형의 간격과 모양의 크기가 작을수록 기류 속도의 변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0.5cm, 1cm, 2cm의 순으로 이제 소음이 잘 저감된다는 뜻인데요. 이 결과는 저의 가설과도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소음 측정 결과와도 일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삼각형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사각형, 타원형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타원형은 이제 삼각형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격과 그 모양의 크기를 아무리 달리하여도 별로 기류 속도 변화에 큰 차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 부분이 없고 들어간 곳과 이제 튀어나온 곳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간격과 모양의 크기를 아무리 달리하여도 기류와 맞닿는 코팅제의 면적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앞서 이렇게 말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기류와 맞닿는 코팅제의 면적이 클수록 소음이 더 저감된다라는 저의 가설을 결론으로 도출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저희는 이제 여러
만약 여러 조작 변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 때는 저희 가설이 이제 성립할까라고 의문이 들었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저희는 발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타원형 가로 1cm와 삼각형 가로 0.5cm가 있습니다. 타원형과 삼각형이라는 모양과 가로 1cm와 가로 0.5cm라는 간격, 즉 이 두 개의 조작 변인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는 이제 삼각형 가로 0.5cm가 이제 기류와 맞닿는 코팅제의 면적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타원형 가로 1cm가 그 기류 속도의 변화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발레를 통해서 저의 가설은 하나의 조작 변인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저희는 하나의 조작 변인인 모양, 간격에 대하여 기류와 맞닿는 코팅제의 면적이 클수록 소음이 더 저감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의 연구를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총 3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소음 측정 실험에서 저희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 가설을 이제 가설이 부합한지 입증을 하기 위해서 CFD 실험과 소용돌이 관측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이제 하나의 조작 변인에 대하여 기류와 맞닿는 코팅제의 면적이 클수록 소음이 저감된다라는 결론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조작 변인인 각도 혹은 이제 코팅제의 재질을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하여서 최적의 소음 저감 구조를 바탕으로 향후 실생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으로 한민고등학교의 임준섭, 백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연구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학업과 병행해서 이렇게 연구 진행하는 게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네요. 사실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긴 했지만 저희가 꿈이 이제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하면서 그 연구원이 갖춰야 할 자질을 이제 충분히 배웠다고 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동안 연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짓고요. 네, 정말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군산제일고등학교의 김찬진 학생이 이제 일반 분야의 학생 사례로 이제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네, 발표 준비 되시면 바로 시작 부탁드립니다. 어디죠? 조개 폐각을 활용한 태양 전지의 발전 효율 증대에 대해 발표할 군산제일고등학교 창조 원팀 김찬진입니다. 저희의 연구 주제는 조개 폐각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의 효율 증대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로는 연구 개용, 두 번째로는 연구 목적, 세 번째로는 연구 내용 요약, 네 번째로는 결론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저희의 고장 군산이 서해안에 인접하여 해양 생태계 보존 및 해양 폐자원의 재활용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습니다. 또한 해양 폐자원의 처리가 국가적인 문제 중 하나이고 해양 폐자원인 폐각을 이용하여 태양광 패널에 더 많은 빛을 입사시켜 발전 효율을 증대시키는 기술에 대한 탐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양광 발전은 태양으로부터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발전 방식입니다. 여기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P형 반도체는 13족 원소를 도핑하여 양공에 의해 전하를 옮겨 전기 전도성을 띠는 반도체를 뜻하고요. N형 반도체는 15족 원소를 도핑하여 자유전자에 의해 전하를 옮겨 전기 전도성을 띠는 반도체를 뜻합니다. 또한 광전 효과는 금속 등의 물질이 한 개 진동수보다 큰 증동수를 가진 전자기파를 흡수했을 때 전자를 내보내는 현상을 뜻합니다. 태양 전지는 반사 방지막, 앞면 전극, PN 접합, P층, N층, 뒷면 전극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동작 순서로는 빛 흡수, 전하 생성, 전하 분리, 수집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태양 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3가지 이론적 배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더 많은 양의 빛을 태양 전지 패널에 입사시키는 것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태양 전지 모듈에 많이 입사되게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 전지 패널 위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모래 입자나 미세먼지, 새똥 등에 오염되면 발전 효율이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양 전지 패널의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태양 전지 모듈의 온도가 증가하면 누설 전류 I가 증가하여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 최대 전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모듈의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는데요. 태양 전지의 효율 향상을 위해 매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약간 태양 전지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태양 전지의 내부를 바꾸는 형식인데, 저희는 태양 전지에 많은 빛을 입사시키는 이러한 조개폐각을 이용한 연구는 아직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 고장을 넘어 국가적으로 처치 곤란인 조개폐각을 처리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여 전 세계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친환경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여러가지 이점을 위해 탐구를 진행해보고자 했습니다. 자, 먼저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를 고안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개폐각을 이용하여 더 많은 양의 빛을 태양 전지 패널에 입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버려지는 해초류에서 바이오 에탄올을 추출하여 태양 전지 패널 위의 먼지를 바이오 에탄올을 이용하여 닦는 것이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버려지는 해양 폐자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었지만, 해초류에서 추출한 바이오 에탄올을 이용하는 방법은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실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개폐각을 수집하였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여기 생합, 소라, 가리비, 전복, 키조개 총 5개를 준비하였고요. 이 5개를 소 사이즈와 대 사이즈로 나누어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실험 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실험 키트, 사진 3과 같이 전압계와 전류계, 태양광 전지, 전선 및 바구니를 준비해준 후 사진 4와 같은 실험 키트를 총 5개 제작하고 각 키트에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류계는 직렬 연결을 하였고 전압계는 병렬 연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 LED를 달아 태양 전지에 빛이 입사되면 이게 전류가 잘 통하는지 LED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키트의 오차를 측정했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시각에 학교와 화단에서 태양빛을 이용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전류와 전압값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차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그냥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 모식도인데요. 일단 실내에서 하는 실험 모식도입니다. 인공 조명을 달고, 이렇게 인공 조명을 달고 높이를 똑같이 설정해 준 후 태양 전지를 놓고 바닥에다가 조개폐각을 놓고 이게 태양 전지의 효율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실험 모식도입니다. 다음에 저희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키트에 다음 사진과 같이 전압계, 전류계, 태양광 패널을 배치하였고, 그 앞쪽 640제곱cm의 범위에 각 폐각을 배치하고 후술할 조건에 놓은 후 그 전압과 전류값을 각각 측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실험 결과인데요. 저희는 동일한 실험을 여러 번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전복과 생합의 효과가 가장 우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 보고서의 중간 발표에 그 자문위원회 피드백을 얻어서 가장 효율이 좋았던 생합과 전복을 활용하여 첫 번째로는 기본, 두 번째로는 소 사이즈의 생합과 전복, 세 번째로는 대 사이즈의 생합, 네 번째로는 대 사이즈의 전복, 다섯 번째로는 대 사이즈의 생합과 전복의 5가지 실험 구조로 나누어 실험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실내 실험만 구상하였으나 실내 실험만으로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실외에서 태양을 이용하여 직접 실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여기서 큰일이 생겼는데요. 실외 실험을 구성하고 준비하던 중 키트의 오차를 다시 측정하였는데 키트의 오차가 육안으로 관찰 가능할 정도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기존에 존재하던 오래된 물리실 물품을 이용하였고, 전선, 전류계, 전압계, LED 각각 저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오차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품을 구매할까 생각을 하였는데요.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여 키트를 다시 제작하여 오차를 완전히 없앨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냥 키트 한 개만을 사용하여 최대한 오차를 줄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본 실험과 동일한 원칙을 준수하였는데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날에 걸쳐 오후 1시에 측정하였습니다. 실제 태양 아래에서 실험해보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렇게 야외에서 실험하였습니다. 입사각은 약 45도로 지정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로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전복의 효율이 가장 좋게 나왔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전복과 생합, 대사이즈의 효율이 가장 좋게 나왔고, 세 번째 실험에서는 전복의 효율이 가장 좋게 나왔고, 네 번째 실험에서는 생합의 효율이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실내 실험 결과,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내 실험 결과 대사이즈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폐각은 생합이었으나 소사이즈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폐각은 전복이었습니다. 이는 겉보면 그 자체의 반사율은 생합보다 전복이 높았으나 전복 폐각의 반사율이 높은 면이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아 태양 에너지를 전지로 정확히 입사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복을 잘게 갈므로써 해당 단점이 제거되어 소사이즈의 전복이 효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소사이즈의 전복은 효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사이즈의 전복은 효율이 그다지 높진 않았습니다. 야외에서 진행한 실험의 결과 그날그날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어떤 방법으로 폐각을 배치하던 4가지 생합소 전복대, 생합전복대, 생합전복소 각 날마다 발전 효율이 좋은 폐각의 종류가 상이했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전복과 생합을 1:1 비율로 혼합한 경우 소사이즈보다 대사이즈의 효율이 모든 실험에서 우수했습니다. 따라서 소사이즈보다는 대사이즈의 효율이 항상 우수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각 폐각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전복 대사이즈는 반사율 자체는 좋으나 태양광을 전지로 정확히 반사시키기 어렵습니다. 전복 소사이즈는 반사율 자체가 우수해 다른 소사이즈의 폐각보다 그 효율이 높습니다. 생합 대사이즈는 표면이 하얀색이며 빛을 잘 반사하여 대사이즈의 폐각 중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생합 소사이즈는 재질 자체의 반사율이 전복보다 낮아 전복보다 소사이즈에서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추후 활용 방안으로는 먼저 조개 폐각의 태양 반사율과 평균 일사각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발전 효율을 거둘 수 있는 최적의 전지 설치 각도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험 계획 단계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으로 해초류 등을 이용한 폐각뿐만이 아니라 해초류 등을 다른 종류의 해양 폐저원을 이용하여 태양 전지의 온도를 낮추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검은 조개 폐각을 탈색하거나 염색해 효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은 조개 폐각을 탈색하게 되면 흰색이 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많은 빛을 반사시킬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금 네, 되게 훌륭한 연구자가 될 것 같다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역할 분담하는 게 어렵진 않았는지 이제 궁금해하시네요. 아무래도 저희는 모두 4명으로 모두반이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4명이서 같이 한 번에 실험하기에는 시간이 서로 맞지 않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2명끼리 짝을 이루어서 2명끼리 실험을 한 다음에 서로 이 결과를 합치자고 의견을 내서 실험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 그렇게 네, 분담해서 너무 좋은 성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간 관계상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 또 올해 마지막이라서 많이 기다려주셨던 우리 신국제고등학교 한석희, 문승헌, 오진후, 이현빈 학생 앞으로 나와서 발표 준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딥러닝을 활용한 드론의 블랙아이스 식별 및 사고 예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청신국제고등학교 1학년
문승원, 그리고 옆에 있는 오진우, 이현빈, 한석희입니다. 작년 겨울 한 팀원의 부모님께서 언덕을 주행하시던 중에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블랙아이스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을 알게 되었는데요. 블랙아이스는 지난 국내에서 5년간 5,200여 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170명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는 500m의 열선을 설치하는 데에도 5억 원이 소요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인 대책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블랙아이스를 식별하고 그것에 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더 경제적인 블랙아이스 안전사고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탐색 결과 기존 솔루션보다 유동적이고 경제적인 드론을 활용해 블랙아이스를 식별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블랙아이스를 식별하는 수단으로는 액티브 IR 카메라, 그리고 옵티컬 카메라, 그리고 서머 이미징 카메라를 활용해 노면을 촬영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블랙아이스를 탐지하는 방법이 그동안 연구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경제적이면서도 높은 식별 정확도를 보이는 옵티컬 카메라, 서머 이미징 카메라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블랙아이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식별 시 노면에 발광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론을 활용해 블랙아이스를 식별하고 운전자에게 블랙아이스에 대해 경고하는 기술을 구현해 블랙아이스로 인한 안전사고를 유의미하게 줄이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표입니다. 저희 연구 방법은 크게 블랙아이스 이미지 데이터셋 확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성능을 평가한 후에 스프레이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이후 저희 연구 활동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구 방법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서 각 단계마다 연구 활동에 필요한 가설을 설정하고 또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가설은 보실 수 있듯이 가시광선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이미지로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보다 블랙아이스 식별 성능이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가설은 드론의 비행 과정에서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반작용으로 인해 드론의 비행 궤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팀은 직접 공사 현장에 방문해서 도로에 사용되었던 아스팔트 조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조각들을 세척해서 저희가 실험에 활용을 했고, 오른쪽에는 저희 실제 실험 환경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험 과정에서는 데이터셋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영하 4도에서 20도로 냉각한 아스팔트 조각의 표면 위에 아스팔트의 넓이를 2등분하는 선을 기준으로 1mm 정도의 두께로 물을 뿌린 후에 이 물이 이 블랙아이스 조각의 온도가 낮음에 따라서 어는 걸 활용해서 블랙아이스를 형성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생성된 개별 아스팔트 샘플의 중심 위 수직으로 1m 부근에 삼각대에 옵티컬 카메라와 서멀 카메라를 두 개를 설치를 했고요. 또 좌우로 50cm 각각 이동한 부분에서 수평 방향으로 PPT에 60도라고 나와 있는데 63.4도 정도 올라간 부분에 옵티컬 카메라를 설치해서 총 3대의 옵티컬 카메라와 중심에 위치한 한 대의 서멀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삼각대의 높이는 3개 다 1m였고 블랙아이스가 생성된 아스팔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카메라를 거치해서 각도를 좀 틀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생성된 직후부터 5분간 1분에 한 번씩 각 위치에서 블랙아이스가 생성된 아스팔트를 촬영해서 데이터셋을 수집했고, 결론적으로 실험 1회당 옵티컬 카메라 데이터 18장과 서멀 카메라 데이터 6장의 데이터셋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런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는데요. 초기에는 이미지 및 영상 처리에 활용되는 다양한 CNN 계열의 모델이 논의되었으나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드론에서 직접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경량화가 중요하다는 피드백이 나왔고, 비교적 성능이 잘 나오는 욜로 모델로 블랙아이스 식별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환경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블랙아이스 경고 시스템을 위한 스프레이 분사 장치도 구현을 하였는데요. 스프레이를 통한 분사를 하는 반작용으로 인해서 드론의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고, 새로운 분사 방식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탐구 결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탐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 계획 당시 썰모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만을 활용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성능을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썰모 카메라는 조도가 매우 낮은 환경에서 잘 활용될 수 있으나 노면 위에 다른 물체가 블랙아이스와 온도가 비슷할 때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카메라는 다른 물체의 영향을 덜 받지만 저조도에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썰모 카메라와 옵티컬 카메라의 상호 보완성을 통해 양 카메라를 활용한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우선 블랙아이스 식별 인공지능 모델 개발 성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험 설계에 따라 블랙아이스 데이터셋에는 총 252장의 썰모 이미지, 756장의 옵티컬 이미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의 욜로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저희 모델은 그 학습이 완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91.5%의 식별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썰모 이미지의 경우 지금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인 오픈CV를 활용해 등온선을 그리고 그에 따라 식별한 블랙아이스의 위치 및 크기를 특정해 운전자 경고를 위한 스프레이 분사 및 제설을 위한 데이터 전달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 초 설정한 가설 1번은 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발광 스프레이를 분사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 구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에 스프레이를 부착하여 분사하게 되면 분사로 인한 반작용을 버티기 힘들어 경고를 위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도교사님의 도움으로 반작용은 없지만 용액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전자석으로 스위치를 조작하는 릴레이 방식을 활용해 경고를 위한 용액을 흘려 도로 위에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설 2번은 거짓이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저희 결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블랙아이스를 식별하고 운전자의 경고에 안전사고를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고, 그를 위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여 블랙아이스를 식별해 드론에 부착된 스프레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시각적 경고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 데이터셋을 확보한 이후 옵티컬 카메라로 도로를 촬영하여 90% 이상의 식별 정확도를 가지는 모델을 개발하였고, 덤멀 이미지와 동시에 활용해 조작에 따라 직접 경고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는 단순한 블랙아이스 식별을 넘어 릴레이 방식의 용액 분사를 통한 시각적 경고 방안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블랙아이스 데이터셋을 구축함과 동시에 드론 비행 환경에 맞춰서 덜멀 및 옵티컬 카메라를 둘 다 활용하는 상호 보완적 해결 방안을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됩니다. 이제 저희 연구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블랙아이스를 식별 및 경고하는 시스템으로서 상용화될 수 있습니다. 드론 기업 DJI사의 M30 드론을 활용하여 상공 5에서 6m에서 드론을 비행하며 드론 하단부에 부착된 고해상도의 덜멀 및 옵티컬 카메라로 블랙아이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블랙아이스 식별 시 그로부터 일정 거리 앞 도로 표면에 릴레이 형식으로 용액을 흘려 운전자에게 시각적 경고를 진행하면 물론이고, 크기 및 위치 데이터를 담당자에게 전송함으로써 빠른 제설이 가능하도록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시 60분에 한 번씩 같은 도로를 순찰하며 블랙아이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DJI사의 드론 무선 통신 설비 DJI 독을 활용할 시 드론 한 대당 반경 7km의 거리를 담당할 수 있으며 무선 충전 또한 가능합니다. 더하여 DJI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장애물 회피 기능과 도로 주행 기능을 활용한다면 자율주행 또한 가능하며 다양한 도로 및 기상 상황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 시 해당 시스템은 기존보다 몇 배 경제적이며 신속한 식별 및 경고를 진행하여 블랙아이스 사고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산악형야 엑스포 2022에 제품을 전시하였습니다. 더하여 가평군 도로관리과와 연구 협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 시 실외 환경에서 데이터셋을 구축해 봄에 따라서 보다 기술 고도화를 하고 상용화에 한 달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연구 협약 이전에 교내에서 실외 환경에서 데이터셋을 구축한 단계에 있어 이 또한 완료된다면 마찬가지로 상용화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물은 산사태, 로드킬, 폭설, 다중출혈 사고 등 다양한 도로 문제를 인식하는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블랙아이스 이외에도 더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여름철에 진행되어 실제 환경에서의 블랙아이스 데이터셋을 구축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교내에서 실외 데이터셋을 구축한 상황이며 향후 가평군 도로관리과와의 연구 협약을 통해 실외 환경에서 데이터셋을 확보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더하여 드론을 활용한 직접적인 제설까지는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드론을 활용한 블랙아이스 제설 연구 또한 진행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옵티컬 카메라와 떨머 카메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각의 블랙아이스 식별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나 상황에 맞추어 두 카메라를 시사 선택하는 기능은 아직 추가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조도 센서 등을 추가하여 상황에 맞는 카메라를 효과적으로 시사 선택하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팀원의 부모님께서 당한 사고보다도 더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고 직접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인공지능 그리고 컴퓨터 비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드론 스프레이 제작 등을 통해서 기타 연구 전 분야에 걸친 심화학습 진행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앞으로 더 배울 것이 많음을 깨닫고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인명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블랙아이스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제시할 수 있어 굉장히 뿌듯하였고요.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탐구하면서 과학 그리고 공학 연구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블랙아이스의 영향을 알아보던 연구 초기부터 블랙아이스 식별 모델 연구 개발을 마무리하던 연구 후기까지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며 이를 팀원들과 해결하고 모델을 완성시키며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블랙아이스 사고를 팀원들과 함께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어떤 과학이나 학문의 한 분야가 아니라 컴퓨터 과학과 통계학, 대기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도교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스팀 R&D 지원 연구단 분들과 같은 다양한 분들께서 저희 연구를 피드백해 주셔서 조금 더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방이 실제로도 사고 예방을 위해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내용이 훌륭한데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활용 방안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 연구를 단순한 연구를 넘어 저렴하고 효과적인 블랙아이스 식별 및 경고 솔루션으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재 어떤 드론을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이 서비스를 실제로 구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팀원들과 함께 학습을 진행한 상태이고 그를 바탕으로 앞서 제작한 시제품 등을 기반으로 하여 엑스포에도 제품을 전시를 하고 해당 스팀 R&D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더 기술 고도화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이 연구가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게 된다면은 보다 더 연구 성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증적인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원래 연구에 관심이 좀 많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도 하나 더 들어와서요.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컴퓨터 과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는 상태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 팀원의 부모님께서 그 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블랙아이스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서 연구에 관심이 있었다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로써 이제 저희 마지막 발표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지금 발표해주신 지금 청신국제고등학교 4명의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말고사 끝난 학생도 있긴 하지만 정말 곧 앞둔 기말고사 공부를 이제 제쳐두고 이렇게 좋은 사례를 공유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발표해주신 선생님들, 학생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모두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로써 저희 세션은 마무리되는데 이제 잠시 뒤에 저희 3시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융합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크 콘서트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융합교육 그리고 학교 현장의 고민들을 학교 선생님과 장학사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크 콘서트 접속 주소는 융합교육 스팀 홈페이지나 유튜브 페이지 내 더보기 부분에서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말 이 세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